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북준입니다. 자, 두 번째 2강입니다. 자, 2강 국어의 본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 뭐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자, 그럼 페이지 우선 교재 2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8쪽 4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어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완벽히 기억하십시오. 별표. 자, 물론 좀 이따가 의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또는 문법상의 특징의 문제를 설명했지만 그게 실제 문제 잘 나옵니다. 그 친구가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 가지의 특징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국어의 개념. 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국어의 본질 1번 국어의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가 뭐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국어란 다시 한번요. 국어란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구체적 개별 언어. 그렇지? 제가 지금 이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요. 국가 통치상 또는 국민교육상 표준으로 삼는 이것만 이렇게 한번 밑줄 긋고 넘어갑시다. 밑줄을 그은다고 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치상, 교육상 표준으로 삼는 공용어 이게 국어입니다. 아, 공용어. 정치상 또는 교육상 표준으로 삼는 공용어를 국어라고 하는구나. 좁은 의미에서는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정치상 공식어, 교육상 표준어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요. 방언이나 구어도 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갈래. 개통상이 있고 형태상이 있거든요. 개통상 분류.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형태상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십시오. 왜? 선택지 이렇게 살짝 들어옵니다.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 어족.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나중에 어디서 다시 한번 듣냐면 고전 문법에서 듣습니다. 국어에는요 변종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할 텐데 아무튼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알타이 어족.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은 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몽골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만주 퉁구스어. 만주 퉁구스어. 하나 더 튀르크어. 이 친구들과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통상 알타이 어족입니다. 자, 밑에 알타이 어족의 특징 있죠. 이 친구 알타이 어족의 특징. 자, 1번부터 8번까지 설명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안에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자, 분명 여러분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어 문법은요. 왜 수험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음법칙 있다? 암기만 하면 뭐합니까? 두음법칙이 뭔지 알아야죠.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차피 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인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안 쓰죠. 두음이라는 것은 초성입니다. 한자음 초성에 리을이라든가 니은이 오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음법칙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노인 이렇게 쓰는 거겠죠. 또는 여자 어떻습니까? 여자. 우리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여자 이렇게 씁니다. 결국 이것은 뭐 때문이다? 두음 법칙이 우리나라 국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타이 어족에는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말을 씁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두음 법칙이. 물론 나중에 지금 어차피 국어의 특질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두음 법칙이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두 번째,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모음조화 현상이 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음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자,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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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풍덩.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음 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퐁당 퐁당에서 모음만 다 끄집어냅시다. 모음, 오모음이 있고요, 아모음이 있고요, 오모음이 있고요, 아모음이 있습니다. 맞죠? 오른쪽 봅시다. 풍덩 풍덩 모음 끄집어냅시다. 우가 있고요, 어모음, 우모음, 어모음입니다. 여러분들 국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모음인지 아실 겁니다. 오 계열과 아 계열의 모음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양성모음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양성모음입니다. 양성모음. 양성모음. 그럼 이 친구들은요, 음성모음입니다. 자, 모음조화 현상 설명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을 하고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을 하더라. 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을 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원래 실제 이 모음조화 현상은요, 15세기, 16세기부터 서서히 문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고전문법에서 설명합니다. 그냥 들어두십시오. 15세기에는요,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즉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16세기부터 문란, 지금도 솔직히 문란입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성어라고 하죠. 그리고 의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죠. 음성상징어, 의성어. 라든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좀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음조화 현상이 있습니다라는 것은요, 알타이 어족의 특징입니다. 말만 아십시오. 자, 세 번째, 첫 소리에 자음이 겹치지 않는다?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럼 구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어에선 때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꽃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초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첫 소리죠. 자음이, 지금 이거는 자음이 겹쳐진 거죠. 이렇게 쓰지 않죠. 지금은 어떻게 씁니까? 때. 그럼 어떻게 씁니까? 꽃. 이렇게 씁니다. 즉 첫 소리, 즉 초성에 이렇게 자음이 시옷 디귿처럼 어두 자음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이렇게 시옷 디귿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겹자음이라고 합니다. 겹자음. 호자음이라는 것은 자음이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저렇게 쌍디귿 있죠. 쌍디귿. 쌍기역. 이런 것들은 쌍자음이라고 합니다. 쌍자음. 그럼 얘는 뭡니까? 겹자음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첫 소리에 자음이 겹치지 않는 거라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즉 어두자음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인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 어떤 여자? 아름다운 여자. 여자 아름다운 이렇게 안 쓰죠. 아름다운 여자라고 씁니다. 그 다음 실질 형태수의 형식 형태수부터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 다섯 번째의 알타이 어족의 특징 때문에 오른쪽 형태상의 분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는 뭐라고 한다? 첨가어라고 하죠. 이게 첨가어의 말입니다. 실질 형태수에 형식 형태수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본다면 나가 있죠. 요거 실질 형태수입니다. 는 조사죠. 부조사. 요거 형식 형태수입니다. 요거 실질 형태수입니다. 요거 형식 형태수입니다. 요거 실질 형태수입니다. 요 두 가지 친구는요, 형식 형태수입니다. 어미.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나는이라고 해서 실질 형태수에 뭐가 붙으면서 는이라는 형식 형태수가 붙으면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밥을은요, 목적어, 먹었다는요, 서술어 이렇게. 즉 실질 형태수에 형식 형태수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국어는요, 형태상
첨가어, 일명 교차어, 부차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서술어 구조를 갖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실제 미국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죠.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됐죠?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죠. 그리고 7번째는 감각어가 풍부하고 높임법이 발달됐고 모음동안 또는 자음동안 현상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알타이 어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첨가어.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 형태소에 뭐 붙어서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게 첨가어, 일명 교착어, 부착어라고 합니다. 자, 밑에 형태적 분류 들어갑니다. 언어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어는요, 첨가어입니다. 됐죠? 그리고 영어는 굴절어죠. 그리고 중국어, 고리버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첨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형태소에 형식 형태수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됐고, 굴절어는요, 형식 형태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I love you죠. 그냥 쓰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건 뭡니까? You love me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목적어의 자리에 썼습니다. 맞죠? 나는 사랑한다. 널을이죠. 너를. 근데 너는 사랑한다. 누구를? 나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굴절어라는 게 뭐냐면은요.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어형이 바뀌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굴절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요. 어형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걸 통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굴절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은 뭐? 영어. 됐고. 자, 고리어는 뭐냐면은요. 어형도 안 바뀌어요. 형식 형태수도 없지만 어형도 안 바뀝니다. 얘는 뭐? 위치에 따라서. 그냥 문장 안에서 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법적인 기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I love you지 않습니까? You love I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굴절어는요. 이 고리어는요. 그러니까 위치가 처음에 있으면 주어고 마지막에 있으면 목적어다.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문법적인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고리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가어는 우리나라 국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굴절어는요 영어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리어는요 중국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자, 3번 국어의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뭐가 있다? 첫 번째는 원에 따른 분류거든요. 고유 한자어 외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공부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유어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어원이 뭐다? 우리나라 말. 그게 어원입니다. 그럴 때는 고유어. 한자어는요. 어원이 뭐다? 한자. 됐죠? 외래어는 뭐다? 외국어. 그게 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고유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 한자어는요. 중국의 한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말.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 이렇게. 근데 여기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단어를 잔뜩 주고 그다음에 그 단어를 분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유어가 어디고 한자어가 어디고 외래어가 어디인지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에. 됐습니까? 자, 배추 썼습니다. 배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한자에서 왔거든요. 배추는. 시나브로 이런 것들은 고유어에서 왔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잠깐 얘기했었죠. 배추. 이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유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교재 보니까 아예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형태는 그렇습니다. 단어를 준다면 그 단어가 고유어냐, 외래어냐, 한자어냐고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들 페이지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휘력이죠. 뭐. 그런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이거 어휘력이죠. 감기가 이게 감기구나. 한자어네? 고생 한자어네? 학교 한자어네? 이런 것들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셨으면 좋겠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답이 2번인데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특성에 따른 분류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거든요. 표준어. 나중에 표준어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표준어의 정의 먼저 봅시다.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어디에? 현대의 서울말입니다. 즉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 이게 표준어입니다. 됐습니까? 조건이 3개 있죠. 제가 규제나 써놨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계층적 조건, 현대는 시대적 조건이고요. 서울말은요 지리적 조건입니다. 그게 표준어입니다. 다시 한번 표준의 정의가 뭐라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 됐습니까? 그 표준어는 일정한 기능이 있습니다. 4개. 표준어는요 4개의 기능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통일의 기능. 이게 당연하죠. 표준어 우리나라 사람이 전체 다 쓴다고 한다면요 의사소통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통일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던 것을 통일된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통일의 기능. 됐고 독립의 기능.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게 독립이죠. 그래서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여러분들 방언 쓰는 분들은 약간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 분명히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가? 정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사회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위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요. 방언을 뭘 썼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준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다시 한번 정규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규 교육을 받았을 때 당연히 뭐 사회에서는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어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다? 우월의 기능이 있습니다. 중거의 기능은요. 기준이 되는 근거죠. 그래서 규범화된 표준어는요. 사람들이 공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데 뭐가 될 수 있다? 그래 기준. 그게 준거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만 해주십시오.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독립의 기능, 준거의 기능. 총 4개죠. 선택지가 4개이기 때문에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이 뭔 말인지만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어떤 식으로도 문제 출제될 수 있냐면 보기를 줍니다. 보기에는 사례가 나오겠죠. 사례.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 사례가 위에는 1번부터 4번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 그런 것들이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일의 기능, 준거의 기능, 우월의 기능, 독립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고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언 이거 방언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시간 수업을 어떻게 잘 들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 지옥의 방언은 지옥에 따른 방언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의 방언.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4개를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맞죠? 사회 방언 4가지. 뭐에 따른 분류를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1번. 나이입니다. 2번. 성별입니다. 됐습니까? 3번. 직업입니다. 4번은 계층입니다. 기억나죠? 사회 방언은 다시 한번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요거 나이, 성별, 직업, 계층에 따른 분류를 뭐라고 합니까? 사유형이라고 합니다. 사유형,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됐습니까? 그렇죠? 밑에 은어. 뭐 은어는 뭐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세우는 말, 이것을 은어. 이런 것들이 은어의 사례. 그냥 보십시오. 문제 나올 가능성 많지 않으니까. 전문어는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전문어. 이런 거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자, 5번은 설명하겠습니다. 금기어 완국어인데 금기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워. 두려움도 줄 수 있고요. 좀 짜증나. 그럴 때는 다른 말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금기어, 바꾼 말을 완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변소와 죽다 두 개 있죠. 불쾌함, 두려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꺼리는 말 아닙니까? 변소, 죽다. 즉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 말하는 걸 당연히 꺼리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꺼려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금기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꺼려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금기어라고 한다. 그럼 그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말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바뀐 말이 뭡니까? 완국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즉 불쾌함이나 두려움이 덜한 말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금기어의 의미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완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밑에 사례는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요, 금기어 왼쪽은 금기어, 오른쪽은 화살표, 오른쪽은 완국어입니다. 이거. 천연두는 금기어, 마마는 손님은 완국어. 감옥은 금기어, 형무소나 교도소는 완국어. 호랑이는 금기어, 산신령 요거는 완국어. 쥐는 금기어, 그 다음에 서생원은 완국어. 변소는 금기어, 화장실이나 해우소는 완국어. 금기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꼼꼼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문제 봅시다. 이거 금기어 완국어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를 무해한 대용어 조금 완국어로. 완국어 앞에 뭐 있습니까? 금기어니까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관용어와 속담이 있는데, 자, 관용어는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용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 이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말뜻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문법이 어렵다는 것은 문법 자체가 어렵기보다는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치를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면은 쉽습니다, 오히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기어가 뭐다, 완국어가 뭐다, 그 뭐다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어가 뭐다,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진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로 쓰일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관용어라고 한다. 얘 들어갑니다. 손이 크다. 단어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진짜 손이 커. 이거는 관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얘는 관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1은 뭐 다른 거다. 2가 아니라 뭐 제3이다. 이럴 때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관용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래 뜻에서 바뀌어 새로운 의미로 사용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관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정의. 관용어 뭐라고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 다시 한번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을 관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발이 넓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이 진짜 커. 발이 넓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이럴 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알아두십시오. 오늘은. 속담.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말로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체로 문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속담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갑시다. 드디어 중요한 거 나왔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별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보다 국어의 특징. 1번 의문상의 특징, 두 번째 형태상의 특징 또는 어휘상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 암기.
근데 솔직히 암기? 에이,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의문상의 특징이다. 의문상의 특징, 의문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의문이 뭡니까?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수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 아직 정의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요. 그냥 자음, 모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의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냥 쉽게 그냥 의문이라는 것은요. 자음과 모음. 그래서 의문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다? 자음과 모음상의 특징을 의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서술에는 하나의 자음만 온다. 이거 의문이죠. 자음이니까. 이거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요.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이것도 의문이죠. 자음과 모음 아닙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찰음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단모음은 10개로 비교적 많습니다. 이것도 다 의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찰음? 나중에 여러분들 자음 체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음 체계도 우리나라 자음은요. 총 19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자 왼쪽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이렇게 합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가다, 바지사, 흥, 마누라야 이거. 그럼 마찰음 있지 않습니까? 마찰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이 친구를요. 마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옷, 쌍시옷, 히읗 이런 것들을 마찰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음이죠. 그러니까 마찰음이 많든 많지 않든 간에 결국 뭐야? 자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음? 의문이잖아. 그럼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단모음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단모음은요. 이, 에, 의어와 우어, 위, 왜 총 10개가 단모음입니다. 모음? 의문 아닙니까? 그래 의문의 특징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의문상의 특징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특징. 끝. 의문상의 특징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특징. 끝.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음상의 차이로 인해서 어감이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글방글, 벙글벙글. 지금 뭐의 차이입니까? 아모음과 어모음의 차이죠. 모음의 차이 아닙니까? 모음은 의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다 이거? 의문상의 특징.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모음과 어모음. 모음이네. 디귿과 얘는 티읕이네. 얘는 아와 어네. 차음과 모음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상의 특징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도움법칙은 다 의문에 대한 거고 다 의문에 대한 겁니다. 파열음과 파찰음은요. 3중 체계를 갖고 있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파열음, 파찰음은요. 자,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 써보면 파열음 이렇게 다시 나누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아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가다, 바지사, 기역, 디귿, 비읍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했을 때 된 소리, 쌍비읍, 거센 소리, 비읍이죠. 디귿, 쌍디귿이죠. 거센 소리, 티읕입니다. 기역, 된 소리는 쌍기역이죠. 거센 소리는 키역입니다. 저렇게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명히 뭐야? 세 부분에서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삼중체계 또는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국어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자음의 특징 아닙니까? 자음의 특징. 자음 뭐라고요? 의문. 그럼 의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상의 특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시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 어휘상의 특징 들어갑니다. 그럼 이 어휘상의 특징은 그냥 단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어휘가 단어 아닙니까?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다. 의성어의 다 단어죠. 한자어가 유랩되어 사용되는 까닭에 한자어가 많다. 성과 수의 구별이 없고 관계대명사, 관사, 접속사 등 없습니다. 이거. 우리말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됐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대명사 있습니다. 근데 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나중에 여러분 품사에서 배우십니다.
관사도 없고요. 접속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어휘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특징을 몽땅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이쪽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휘에. 됐죠? 자, 그다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발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어의 특징. 문제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국어 문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형태적 특징? 다시 한번 형태가 뭐라고요?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소식어는 반드시 이거는 단어 아니죠.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동사와 형용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2번의 답입니다. 문장 성분의 순서 단어 아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것도 단어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의 특징이 몇 번이다?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문상의 특징은 자음과 모음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은 단어의 특징. 제일 마지막 문법상의 특징은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든가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든가 이거 몽땅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문법상의 특징에. 잘 보십시오. 문법상의 특징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문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야. 구문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법상의 특징이요. 첫 번째는 어순, 두 번째는 문법. 무슨 법, 다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순의 특징. 예를 들어서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이거 뭡니까? 어순이죠, 어순. 그래서 문법상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법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높임법, 문법.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 어순.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의 순서를 어순. 그 다음에 이것도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법. 그래서 문법상의 특징 또는 구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국어의 특질. 솔직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수업하기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아예 교재를 펴드렸죠. 28쪽 국어의 특징 별표라고요. 솔직히 여기에서는 그것만 완벽하게 아셔도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3개. 첫 번째는 의문상의 특징. 의문만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태상의 특징.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 중에서 이 의문상의 특징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음과 모음의 특징. 형태상의 특징은 다시 한번 단어의 특징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법상의 특징은 어순과 문법. 이렇게 기억하시면은요, 무난할 듯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문제 볼까? 한국어는요, 첨가어이므로 접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여러분들 첨가어 말씀드렸습니다. 개통상 알타이어, 형태상 첨가어 또는 교차어, 부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접사나 어미라는 게 이게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용어만 알아도 점수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첨가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실질 형태수에 뭐가 붙어서 형식 형태수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형식 형태수가 있네? 접사와 어미가 형식 형태수군요. 발달되어 있습니다. 맞다. 한국어에서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맞다. 관용어는요 수식어입니다. 채어는 피수식어죠. 앞에 온다. 맞다. 한국어의 관용사는요 형용사를 활용합니다. 틀렸습니다. 관용사는요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동사만 활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장 성분에서 아니면 이거는 관용사 형용사니까 품사에서 설명해야 되겠지. 문장 성분이 아니라 품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변어 가변하면서 잔뜩 설명합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답이 4번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는 30쪽입니다. 국어와 한글인데 여러분 문제 풀어보십시오. 국어와 한글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국어, 훈민정음, 언문, 반절, 국서, 국문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뭐가 한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야 뭐 한글. 자음의 명칭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한글 예를 들어서 자음과 모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냐면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뭐 최세진이라는 이름과 훈몽자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때 명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최세진이 제일 처음으로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물론 최세진이 사용하던 그 명칭과 지금은 다릅니다. 완벽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자모의 사전 배열 순서 있죠. 요거 개념 플러스에 집어넣는데 이거 별표 치십시오. 문제 잘 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 잘 나올까를 고민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사전 배열 순서를 묻는다는 것은요, 사전을 찾아야지만 어휘력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봅시다. 3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국가직 문제. 여기서 위에는 지방직 문제, 2011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 2012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배열 순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앞에 국어의 특징도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는 오늘 강의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어의 특징과 의문상, 형태상, 문법상 일치. 그다음 2번째 요거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자음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님께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기억나십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그게 기본 순서입니다.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5개가 있는데 그 5개는 뭡니까? 된소리죠. 예를 들어서 기역의 된소리는 쌍기역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오른쪽에 붙여주면 돼. 기역 다음에 니은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쌍기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이 배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된소리는요. 요거의 된소리면 그냥 오른쪽에 붙여주면 돼. 까, 따 있지 않습니까? 까, 따, 빠, 싸, 짜 이렇게 그냥 붙여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은 배열 순서가 굉장히 쉬워. 됐죠? 솔직히 쉽죠? 네. 여러분들의 대답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기억하시고 된소리 5개 그냥 오른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모음이죠. 근데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모음은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오하고 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머님께서 뭐를 가르쳐줬습니까? 이거 가르쳐준 거 기억나십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게 기본입니다. 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의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 요거와 요거는 우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대기를 긋는 겁니다. 그을 수 있는 것들은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순서의 배열을 하는 겁니다. 아예 짝대기 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친구 있죠. 있다. 이 친구 보십시다. 이거 짝대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됐죠. 이것도 짝대기 그을 수 있습니까? 얘도 그을 수 있습니까? 네. 얘도 그을 수 있습니까? 네. 얘는 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요도 안 되고 요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요. 아 다음에 이 친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야가 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전 배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오가 와야 되는데 이 오는요. 짝대기를 바로 긋는 게 아닙니다. 뭐 와부터 출발합니다. 이 친구는요. 와 있죠. 짝대기 그으면은 왜가 되고 그 다음에 긋습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하고 우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짝대기 그을 수 없으니까 바로 놔두고 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요. 워니까 어가 붙습니다. 먼저. 그리고 짝대기를 붙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짝대기를 붙이는 겁니다. 위. 됐죠? 끝입니다. 이게 사전의 배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거 이렇게 가겠죠. 말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게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에 짝대기 근 거고, 야 짝대기 근 거고, 짝대기 근 거고, 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는 그 다음에 짝대기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오는 워, 왜, 위 이렇게. 얘는 짝대기 없으니까, 얘는 짝대기 그었죠. 이렇게. 그게 몸의 순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암기하기 쉽죠. 다시 정리. 자음은 그냥 가나다나 마바사 아자샤카타파에다가 뒷소리 그냥 옆에 쓰면 됩니다. 됐고, 모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 이에서 짝대를 그으시고요. 오하고 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는 와, 왜, 됐습니까? 우는 워, 왜, 그다음에 위입니다. 그렇게 배열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 친구는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전 배울 순서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는요. 자음을 보는 겁니다. 자음 뭡니까? 이응이네. 다 없는 겁니다. 이거 실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으니까. 자음 다음에 모음을 보는 겁니다. 자, 모음을 잡아냈더니 이 친구는 뭡니까? 이거죠. 이 친구는 뭡니까? 이거죠. 이 친구는 뭡니까? 이거죠. 이 친구는 뭡니까? 왜? 오하고 우네. 얘는 우에서 왔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기억인 것을 답으로 찍으신 겁니다. 왜?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기억나죠? 오. 그 다음 뭐 나온다고? 와, 왜, 으. 됐습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네. 그 다음 이 친구고요. 그 다음 이 친구입니다. 디귿, 니은, 리을, 기억이네.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기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음은. 그럼 모음만 잡아내면 이건 야죠. 얘는 애입니다. 얘는 애. 얘는 이건 쌍기억이네. 기억이 아니라 쌍기억이네. 기억이 제일 먼저 봐야 되니까 리을은 제일 마지막에 빼야겠다. 그렇죠? 얘는 무조건 얘는 제일 마지막. 쌍기억이니까. 얘는 여입니다. 여.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죠. 다음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 니은이 제일 처음이다. 둘 다 니은이 다 똑같네. 아이 진짜로. 머리 썼습니다. 출제자님들께서.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니은이 제일 처음에 와야 되고요. 다음에 야죠. 물론 이거 다음이 이 친구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 와야 됩니다. 이 친구는 어에서 온 거겠죠? 어에서. 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이겁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실전 확인 문제 있습니다. 실전 확인 문제는요. 제가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린 것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40쪽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48쪽까지 의문의 변동 전까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40쪽부터 시작해서 48쪽까지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예습하시라고. 꼭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